자, 두 번째 패널 손님 모시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콘서트 때 좀 약간 늦게 오셔가지고. 그 재판하다가 예. 김용현 장관이 재판하다가 예. 재판이 안 끝났는데 콘서트 끝날까봐 일단 중간에 좀 나왔습니다. 아, 그러신 거군요. 네, 장관님께 가서 해명을 해야 될 판이에요. 제가 지금. 예.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아 근데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로 제가 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해졌습니다. 네네, 풍성해졌습니다. 네. 한동훈 가발만큼 풍성해졌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김용현 장관님 재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저희 이제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군인들에 대한 재판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됐던 부분이 선관위에 출동한 군인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실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냥 뭐 민주당에서 뭐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족치듯이 처음에 해서 그 확인될 수 없는 사실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뭐가 확인되고 있냐면 당시 군인들은 오히려 그 국회 앞에 있던 불쌍의 군중들 그리고 또 저희는 폭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 출동한 군인들을 폭행하고 총 막 땡기고. 예, 총 땡기고 그거는 뭐 안규령인가 뭐 이런 자들 큰일 날 짓입니다. 그거. 예, 그거 사실은 그냥 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군용물을 탈취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용물 탈취당하고 막 이랬는데도 군인들이 오히려 이거 뭐 이런 사람들도 시민이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예 차량을 진입시키지 않고 도보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만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려지기는 뭐 그냥 뭐 말들은 많았잖아요. 뭐 누구 장갑차가 출동했다는 장갑차 뭐 탱크를 동원하라고 추미애는 뭐라 그랬냐면 탱크로 밀어버려 이랬답니다. 그거 어제 곽정근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얘기들만 막 얘기를 해놓고 이만큼 진도를 빼놓으니까 그 중간 정도 한 이 정도는 그냥 다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당시 출동한 군인들은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하고 그리고 포고령에 따라서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국회라는 중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디 그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검찰 측이 뭐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그게 독수독과에 해당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독수독과라고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점잖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독입니다. 독. 뭐냐면 이 형사상 절차에서의 어떠한 그 증거 확보는 당연히 적법해야 됩니다. 절차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빼가려고 싶으면 이 정보를 갖다가 증거로 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요 안에서 빼낸 정보가 그대로 사본이다. 이게 어떤 전자적인 절차로 무결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증거 수집. 예,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수집한 거죠? 그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안 주면은 압수수색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안 주겠어요. 겁박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검찰이. 그리고 나서 그럼 또 제출했으면 이미 제출했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폴더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한 거죠. 설마 그 방법은 아니겠지요라고 물어봤더니 맞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의 정보도 전혀 확인한 게 없고 그리고 재판부도 휴대전화의 정보나 어떤 동일성 확보를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절차 위반인 증거는 그 내용이 뭐든 법정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무슨 통화 내용이나 녹음 파일이라 하더라도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을 기재한 녹취서도 다 법정에서 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틀겠다고 자꾸 그러니 저희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적법한 증거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라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대대장의 어떤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현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증거들이 뭐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참모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내기 싫었다 휴대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조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임의로 내서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서에는. 그럼 근데 그 팩트가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거죠. 참모장은 오히려 내가 내기 싫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압수수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준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포렌식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하죠? 일단은 첫 번째는 당시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잡아다 조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냥 뭐 나중에 이렇게 말도 바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디 내란범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 내란범이 변명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내란이라는 사실은 전혀 확정된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냥 네. 몰아붙이고 강요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김용현 장관님이나 뭐 다른 분들 한 세네 분들 더가 당시에 영장 없이 체포됐어요 다. 다 그냥 나오라 그래가지고 검찰에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는 체포, 영장이 필요가 하지 않다고 당시에는 검찰이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야, 참 깜짝 놀랄 일이네요. 어제 저기 뭡니까? 곽종근 특수 전 사령관이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지를 하면서 전혀 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발언을 해요. 뭐 직접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는데 뭐 한동훈이 데리고 와라. 내가 총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 발언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람이 곽정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올바른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제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증언이라고 해야 될지 뭐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걸 네. 뭐 증언으로 보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심지어는 이게 진짜로 팩트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지득한 어떠한 그런 경험에 비춰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사실이라면 이미 검찰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겠죠. 했겠죠. 네. 검찰이나 특수본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겠죠. 심지어는 이미 이 사람은 밖으로 볼 때 김병주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증언 조작해가지고 마사지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그럼 이 사람은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뭐 재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발언 전혀 신빙성 없는 발언. 신빙성이 없는. 증언으로서 모든 자신의 발언들이 전부 다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신빙성 없는 발언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 증언의 어떤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라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그러면은 뭔가 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추측입니다만 곽종근이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사실은 1월달, 2월달 이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김병주나 박선원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기는 처벌 안 받을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됐죠. 구속이 됐죠. 예. 구속이 돼서 계속해서 증언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자기 말은 팩트가 아니니까 자꾸 틀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차에 완전히 이제 뭐 일설에 따르면 국회에서 당시에 곽정근을 봤던 사람들은 사람이 걷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걸로 봐서는 멘탈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사정이니까 제가 알 바 아닌데 근데 이제 재판을 놓고 봤을 때는 곽종근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이라는 것의 증명력을 사실은 거의 이제 무력화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 댓글 쓰신 분이 이런 말을 씁니다.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거짓말을 하려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 하나의 가공의 사실을 만들려면 그거에 부수된 사실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뭐 가당치도 않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하고 그거보다 먼저 본인이 지시를 내린 게 이미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거짓말 할 거면 그 시간도
다르게 진술을 했어야죠. 근데 나중에 뭐 통화 기록을 보든 뭐라든 보니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처음에 이제 곽종근이가 이제 거짓말하게 된 것이 김병주가 이제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상관이잖아요. 김병주의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군대의 장병을 지칭하는 요원 인원을 빼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걸 옆에 있던 박선원이가 국회의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게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 처음에 시작이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시는 과연 누가 내렸느냐를 보면은 다 곽종근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시 그 뒤 밑에 있는 어떠한 그 부하 대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을 어제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제출을 하고 영상을 재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대장에 대한 어떠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지시는 없었다라는 정황이 다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대장동 1심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김만배, 유동규, 뭐 남욱 등등의 중형이 내려졌는데 이거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죠. 이재명 너 유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만 이재명이 피고인이 아니니까 그 사건이. 그러니 이재명이라고 자꾸 얘기할 굳이 뭐 판사라고 굳이 욕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니 이제 이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만 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 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판결문을 이제 빠르게 읽어본 거죠. 빠르게 읽어봤더니 그 중에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였을지 모르고 수용 방식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본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이제 다른 거는 뭐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뭐 좀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막 공소 예. 취소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은 실제로 민간업자의 유착관계 알든 모르든 예.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부분만 빼고 그 부분을 다른 부분하고 엮어서 생각하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성남시 수뇌부란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수뇌부의 뇌는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얘기는. 그러니까 행동은 이루어졌는데 뇌가 그렇죠. 지시를 안 했나? 수뇌부는 다 안다. 수뇌부가 다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명시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수뇌부의 뇌는 누구야? 뇌는 이재명이죠. 네. 이재명이죠. 다만 이렇게 좌파들이 꼭 이제 그 하는 게 있죠. 점잖게 얘기하면 점잖게 반응을 하지 않고 아주 저열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니까 이재명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럼 결국 이거는 앞으로 그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면 바로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죠? 재판은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주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었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한 얘기가 이재명 재판 이론적으로 재개가 가능하다. 이론적 가능하다. 아니 저는 판사가 뭔 저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어딨어. 이론에 따라서 바로 해야지 재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아예 밑밥을 깔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재개가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사실관계들이 다 확정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유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언제냐는 이재명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겠죠. 아무래도 지금 고등법원의 그런 판단이 잘 됐다거나 정당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의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상황적인 여건만 성숙되면 곧바로 재개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무슨 이론적으로 막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민주당의 그런 허황된 얘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기소되지 않을 권한이 있는데 그건 재판도 하지 말란 얘기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요. 기소는
그러면서 뭐 이게 뭐 황당한 얘기라는 건 우리끼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헌법 파괴의 다수설이다. 없습니다. 무슨 다수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심지어 이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수사는 받아야 된다. 불소추 특권이라도 수사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거든요.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당연히 진행되는 게 순리입니다. 이론입니다. 그게 실제죠. 지금 헌법 제 84조 해석을 놓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아무 재판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정청래 재판 중지법 그걸 중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저거 뭐 정청래 민주당과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면 갈등이 있나? 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 이런 오해도 불러 일으키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 제 84조의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놓고 다투는 건데 어쨌든 결론은 이미 진행돼 왔던 재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런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이재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되기 전에 그냥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피고인의 지위라는 거는 그 뒤에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특별한 규정 없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뭐 정지해야 된다거나 받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이 있으며 심지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형사상 재판을 전부 다 받지 않는다. 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거는 특별한 계급을 창설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한 그렇죠. 계급. 그렇죠. 이제 뭐 그냥 면책 특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대통령만 하면 무한정 인정되는 면책 특권의 아주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계급을 창설하는 건데 이것도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초유의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받기 싫어하는 범죄자가 오히려 그냥 오로지 그 범죄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옥신각신하면서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런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나 이 애국 국민들은 이재명의 재판 속개,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걸 반드시 주장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도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몰상식한 거죠. 예를 들면은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민주당의 예전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말 한마디 자체가 직권남용이에요. 사실은 입법부에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재판을 해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지금은 심지어 이제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그렇죠. 유튜브 나오죠. 이재명 무죄다. 법제처장이 직위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거 직권남용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몸 던지듯이 불나방처럼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먼 줄이 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세 협상 있잖아요. 한미 관세 협상. 네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일본 가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는 합의문 써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번에 이재명도 시진핑하고 또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 사진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런 어떤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관세 협상은 타결된 게 아니죠. 타결됐을 리가 없잖아요. 예, 계속 지금 오로지 이걸 타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의 대통령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관세 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어떤 합의가 존재한다면 합의문이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 이걸 제시를 못해요. 그러면 무슨 형식이 있는 거냐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형식이 있는 거죠. 보도자료. 이재명이 지 맘대로 쓴 보도자료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쓴 거예요. 주장. 그렇죠. 이재명의 주장인 거죠. 이재명의 주장만 있는 보도자료가 지금 타결됐다고. 그리고 또 무슨 소고기는 어쩌고 반도체는 어쩌고 얘기가 있는 거지. 그걸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형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썼다고 하는 그 이재명의 그 보도자료에는 이재명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향후 추진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향후 추진 맨 방향. 밑에 줄에 그 향후 추진 방향에 양국 산자부 장관 사이에서의 MOU 체결 이렇게 써 있어요. 향후에.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 정상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죠. 정상 간의 합의가 있는데 밑에 하위 기관에서 MOU를 체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위에서 MOU를 체결하면 밑에서 또 구체적인 계약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앞으로 추진할 게 바로 MOU다. 그것도 정상 간의 MOU가 아니고요.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 산자부 장관 사이에서의 MOU를 체결한다. 근데 곧바로 지금 미국 상무장관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식의 합의한 적이 없다. 반도체는 의제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엇갈릴 때는 누구 말이 맞다? 미국 말이 맞더라. 트영 말이 맞는 거죠. 트영 말이 맞고 이재명 말은 역시 거짓말이더라.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오늘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이 앞으로 자유 유튜브 연합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대담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와서 좀 뒤늦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유 유튜브 연합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5.18 특별법 위반, 그러니까 역사왜곡 방지법이라고 민주당이 해놓은 그 독재적인 법률 위반 재판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창궐하는 이유가 이 자유와 민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바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행사하는데 바로 뭐 이영풍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 유튜브 연합회에 계신 모든 유튜브께서 수고해 주시고 저는 미력 하나만 그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강남 행진 집회 가셨는데 그 연설 시원하게 해주시던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재명 정권 집권 이래로 이제 위기인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부터가 이런 모든 위기에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자포자기할 상태는 아닌 거고 그리고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현재 재판에 개주된 5가지 재판이 속게 재개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국민들에게 더 강력하게 호소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에서 우리 영풍 대표와 오상종 대표 등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많이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투쟁 뭐 대여 투쟁 방향 중에 가장 지금 긴급하고 효과적인 투쟁 전술 방법이 이재명 재판 재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와가지고 잘 하고는 있지만 예. 그러나 좀 이슈가 좀 분산되고 너무 좀 단편적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를 좀 집중하고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우파 보수 재단체들 모든 국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합체를 만들어서 오로지 이제 이재명 재판 재개, 속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파괴력 있는 공격 수단이자 공격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동대구역에서 한번 장애 집회를 했고 또 서울 그 대한문 앞에서도 장애 집회 한번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재명 재판 재개 이슈 같으면 이 국민 집회 한번 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장애 집회를 2번 하고 이제 국감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원내 투쟁 모드로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예산 국면에 들어와서는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시 어떤 장애 투쟁의 어떤 불길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이런 이재명 재판 속개 재개로 이제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민의 힘이 주축되다 보니까 우리 그 우파
시민 단체들이 좀 결집하는 게 조금 부족했다. 이런 좀 비판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 집회는 이런 재단체까지 다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양새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고 또 이제 이런 활발한 패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국회 사정들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나요? 있죠. 분명히 있죠. 불편해하는 거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본인의 어떤 뭐 지역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시간 뺏긴다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너무 강성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아스팔트 보수화되면 결국 이제 뭐 중도층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 뭐 나름대로는 좀 합리적인 뭐 어떤 고려를 가지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뭐 중도 타령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하나를 모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기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슈가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먹히는 이슈고 또 시기적으로 또 대장동 1심 이후에 결국 대장동 몸통에 대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 부분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이슈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가능만 하다면 우리 우파 보수계 큰 원로들이 좀 나서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띄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물밑에서 저도 좀 띄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예. 자,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 재판정 나와서 눈물을 찔찔 짜는 그런 어떤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지금 곽종근 이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재판에서 만나서 본인이 했던 말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게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내란 재판이 공개될 때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공개될 때 이게 여론 재판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진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망신 주기로 인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했는데 예. 의외로 공개되다 보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 자료에 의해서 특검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몰랐는데 이제 이게 공개됨으로써 특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내란 재판이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금 유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되면 유죄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무죄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두 번째는 더 나가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도 특검의 자료에 의해서 오히려 탄핵이 되고 이게 잘못 결정했다. 이런 어떤 결론으로 이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오는 어떤 두 가지 중에 지금 이제 완전히 잘못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무회의의 어떤 그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고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CCTV가 나오니까 그게 정족수가 이루어졌고 또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각종군 건인데 각종군 건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군인들이 출동한 것까지는 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출동해서 헌법기관인 이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헌 문란이다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각종군 이 특전사령관의 어떤 이런 그 진술의 진실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성은 없지만 그러나 그걸 다 인정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의 어떤 그 신뢰성, 진실성이 굉장히 문제되는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 3대 특검의 어떤 유연성 때문에 거의 그 재판정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곽종근 신문할 때 나갔을까? 이렇게 그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막 했는데 결국은 뭐 선택적 뭐 참석이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변호인들과 대통령이 아주 정말 심사숙고하게 이
가장 강력한 문제의 고리인 곽종근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나간 것 같고 저는 그런 어떤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이제 그전에도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의원은 요원했다가 뭐 의원했다가 또 뭐 도끼로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했는데 도끼라고 뭐 그런 어떤 표현은 없었다 하고 본인 했던 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틀렸다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의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게 아니라 시간 타임라인에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리가 결국은 대통령이 곽종근한테 지시를 해서 곽종근이 1사단장과 1여단장과 특전사 1여단장과 김현태에게 지시를 해서 그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서 정족수가 안 되게 하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인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제시한 자료에는 11시 20분에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1여단장 특전 1여단장 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여단장 이상현이 대대장하고 통한 게 12월 4일 0:20분. 그 다음에 또다시 통화를 한 게 30분인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대통령과 곽종근이 통화를 한 게 31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출동하고 나중에 나도 통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출동 전에도 한 번은 간단하게 어디냐 하고 그 23일 11시 몇 분에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어디냐 한 번 통화를 했고 곽종근하고는 이제 2번 통화를 했는데 지금 문제 통화 즉 끌어내라는 이 시점하고 지금 이제 딱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여단장과 대대장이 통화를 한 게 12월 4일 0시 20분이면 대통령과 특전사령관이 통화를 한 거는 훨씬 그 이전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이것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의 자료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0시 31분에 통화한 걸로 나타나요. 그럼 결국은 그 끌어내라고 한 거는 곽종근의 명령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요원 인원 뭐 끌어내라 마라 지금까지 이렇게 밀고 당긴 그런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 그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해놓고 뭐 나중에 뭐 자기가 이 내란의 주범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시켰어요. 뭐 장관이 시켰어.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그렇죠. 있단 그 말이에요. 면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또 드러나는 게 12월 5일 날 이제 어떤 또 녹취가 있냐면 그런 것도 지금 다 드러나니까 그 민주당의 모의사와 통화를 했는데 내란죄로 엮겠단다 하면서 지인과 곽종근이 통화를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통화를 한 사람이 아마 전직 상관이었던 뭐 김병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내란죄로 엮인다는 것에 대한 대단한 어떤 심적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모든 어떤 책임을 전가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곽종근이 재판정 나와가지고 그날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에 관저에 우리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뭐 한동훈이 잡아와 뭐 총살해 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하냐? 진작에 하지. 뭐 근데 아마 그건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으려고 하던 그런 작전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2021년 7월 달에 그 대구 경북 그 현역 그 국회의원으로 지지선을 하면서 이제 선대본부장을 해서 대통령과 그때부터 굉장히 좀 긴밀하게 움직였고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구에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식사를 하고 할 때도 4명 이내로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많이 이야기도 나눴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말씀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는 거는 뭐 다 뭐 알려진 이제 사실이지만 그러나 곽종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끝나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에 참여했던 뭐 장성들 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또 기분을 또 아이스 브레이크 하기 위해서 또 뭐 술도 마셨겠죠. 몇 잔 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워낙 공격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그러니까 강한 어떤 비난성 이야기도 했겠죠. 그런데 붙잡아라 총을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과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게 저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왜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수사를 받고 재판정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또 완전히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이제 변호인단이 그러면 한동훈 말고 민당 여러 사람 이야기했다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러면 그 자리에는 각종군 이외에도 많은 장성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 다른 장성들은 지금까지도 왜 또 이야기 안 합니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곽종근이가 결국은 뭐 지금 자꾸 이제 뭐 민주당 측하고 이래저래 뭐 관련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즉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더 궁지로 몰고 공격하기 위한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어떤 비상계엄이 짜맞추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좀 납득이 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특검, 조은석 특검 이제 뭐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준이라면? 그렇죠. 지금 뭐 3대 특검이 다 지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죠. 지금 수사 외압이라는 어떤 실체가 지난번 구속영장 이종섭 장관 등 5명이 다 지금 이제 영장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특검이 해체돼야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김건희사 관련된 지금 특검도 보면 김건희사 애초에 했던 목적했던 예를 들면 명태균이 개입된 공천 개입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뭐 건진법사 여러 가지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기소가 안 됐어요. 다 별건만 뭐 예를 들면 뭐 통일교니 뭐 어쩌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내란 특검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어떤 사례가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특검은 이 특검이 처음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하고 지금 재판 중이었잖아요. 중요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서 정치 보복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왜? 해도 나올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무리한 아니면 또 곁다리 어떤 별건 수사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좀 어처구니 없는 게 비화폰 통신 기록이 어떻게 해서 이게 현출된 거죠 법정으로? 일단 그 제가 볼 때는 비아폰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안보 때문에 이제 현출이 금지돼 있지만 변호인들과 또 이 합의를 하면 되는데 예. 이 변호인들도 이 비아폰에 좀 자신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비아폰이 자세하게 이 그 내용은 통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시간대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시간대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각종건 사령관의 말이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에 비춰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제가 볼 땐 내란의 주범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데요. 그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하나 보면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아주. 그리고 지금 김병주 전 직속 상관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때 위병소로 나와 가서 유튜브 촬영에도 응해주고 했는데 지금 돌아온 것은 본인이 지금 이렇게 사법적인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진실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진실만큼 당당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실 이제 좌파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좌파들이 가진 가문 이설로 해서 너는 빼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각종건 전 사령관도 지금 그 수능통이 지금 빠지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완전히 토사구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큰 공을 세워서 민주당에게 나름대로 잘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직무 위기로 오히려 수사받는 처지가 되었고 지금 곽종근도 마찬가지죠. 사실 당시에 곽종근은 현직 특전사령관입니다. 특전사령관이 김병주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 쪼르륵 나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꼴인데 지금 곽종근은 아마 후회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이용당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모든 것을 지금 곽종근 본인이 지금 뒤집어 쓸 그런 어떤 운명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곽종근이나 일부 이번 군인들에 대해서 좀 실망한 게 저게 대한민국 군인이냐. 사실 또 특전사라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군대인데 그 가장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특전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찔찔 흘리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군인의 특전사의 수준인가 이렇게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데 때로는 참 눈물이 참 더없이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치인데 요즘 눈물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예를 들면 최민희도 딸 뭐 그런 어떤 그 변명하다가 눈물을 흘린 것도 있고 문진석이라고 검사 있지 않습니까? 쿠팡. 그런 어떤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린 사람 치고 진실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마의 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 국민의힘 윤리위 좀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김종혁 그 전 최고가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제가 이제 이걸 특히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홍석준 의원님은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 대선 공천도 안 되고 했는데도 상황실에 가서 다 일 돕고 안 보이게 돕고 당을 위해서 도운 사람입니다. 맞죠? 보이게 도왔습니다. 보이게 도왔습니까? 아니 왜냐면 어떻게 그때 보이게 도왔어요? 그 22대 총선 선대위 상황실에 제가 이제 부실장이지만 그때 이제 실장 이만희 의원 같은 지역구 있고 제가 오로지 이제 상황실 지키면서 그때 언론 브리핑 내지는 당시에 그 민주당의 양문석이라든지 또 김준혁이라든지 수많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의 어떤 정책 이런 데서 제가 국회 소통관이나 당 사무실 선대위 기자실에서 엄청난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게 한 거죠. 보이게 도우셨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보다는 지금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가서 해당 행위성 발언을 많이 했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특히 나경원 의원이 지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김민석 총리 인준 막아야 된다면서 국회 로텐도홀에서 거의 일주일 정도 텐트 쳐놓고 거기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자고 이러면서 농성을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화장은 했는지 뭐 어쩌고 하면서 땡볕에 나가서 농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결국 윤리위에서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윤리위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 입장도 이제 이해하자는 측면을 본다면 방송 어떤 발언으로 본격적인 어떤 징계를 내리는 어떤 사례가 과거에 거의 없었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당내 어떤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석수도 지금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 좌파 진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당내에서 목소리를 좀 한 목소리로 해서 싸워도 지금 들똥말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 뭐 목소리가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당의 목소리와 반대돼서 오히려 당을 공격하거나 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당의 의원들 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원들을 공격하면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인 거죠. 이런 어떤 해당 행위를
용인에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특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송 패널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저도 뭐 방송에 많이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12.3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국민의 방송에 나가서 하면 예를 들면 2대2로 나가면 오히려 우리 방송 우리 국에 나간 패널 중에 우리 당 소속 패널 중에 민주당보다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탄핵 반대하는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라든지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 공격을 더 해요. 그거 뭐 더 얄밉게. 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종혁, 신지호, 뭐 박상수 등등등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우리 당 소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반박을 또 못하겠어.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 싸움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속에서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윤리위도 이런 당내 해당 행위에 대한 패널들의 징계를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상은 위원장이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여상원 윤리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까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꿀 수는 있습니까? 당 대표가 바꾸면 바꿉니다. 어.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바뀌어지면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이랄까, 정책위 의장, 예의도 원장, 뭐 윤리위원장, 또 뭐 당무, 뭐 감사위원장 이런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진 사퇴하는 게 그동안 상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뭐 가족이 뭐 인발부돼 있다는 의심받는 그 단계 게시판 사건은 여상원 윤리위원장 말고 다음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는 윤리위원장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무감사가 지금 이제 거의 뭐 저도 진행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지금 패널 소통단을 꾸렸는데 이번에 아까 방금 말씀하시면 이 국민의힘 쪽 진영의 패널이라고 방송에 나가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공격해야 되는 이런 패널들 좀 정리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패널 소통단이라는 것은 이제 한 12명 정도 지금 현재 방송에 많이 나가는 패널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의도랄까 그렇게 함으로써 패널들의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좀 무기를 좀 많이 좀 만들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면 패널 그룹별로 단톡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의원 패널 단톡방 또 뭐 비의원 중에서 뭐 방송 뭐 주 10회 이상 패널 단톡방 그 이하 단톡방에서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패널 단톡방이 3개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뭘 하느냐? 첫 번째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 정보가 내려가요. 어허. 또 두 번째 서로의 어떤 의견이 공유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패널들을 보면 대체로 한 이슈에 대해서 거의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널 소통단이 출발한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 패널을 좀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패널 소통단은 그 일부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참 저런 거 보면 좀 실력 있는 것 같아요. 패널들 관리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공격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벤치마킹은 또 분명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죠. 평가 시스템 이것은 우리보다 몇 수 위입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평가 지표를 다 봤는데 크게 3대 분야, 즉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로 평가하는데 국민소통 분야에 방송 그리고 SNS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뭐 출연 횟수라든지. 그렇죠. 출연도 그냥 출연이 아니라 시청률 3% 이상 뭐 출연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요. 이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좌파 패널을 넘쳐나는데 우리는 잘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론 주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도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상파 종편에 더 많이 나가서 더 많이 나와야죠. 여론전을 좀 주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거기서 제대로 좀 싸우고 제대로 파이팅을 해서 민주당 어떤 패널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가 이겨야죠. 예. 지금 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지상파나 종편 어느 정도 출연하세요? 좀 많이 합니다. 뭐 연합 뭐 YTN은 물론이고 KBS, SBS, 뭐 JTBC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고정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나가는 것만 그렇고 예. 나머지 뭐 TV조선이라든지 채널A라든지 뭐 MBC도 뭐 불고정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러면 거기 나가서 민주당 쪽 패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 보면 아까 말씀처럼 뭔가 저쪽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똑같다니까. 앵무새처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방송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제가 좀 다른 건 몰라도 좀 잡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잡식. 예, 그래서 제가 100분 토론에 10몇 번 나갔어요. 예. 그래서 5번 넘을 때 100분 토론은 PD 하는 이야기가 100분 토론에 이렇게 초선이 많은 건 처음이다 하고 했는데 사실 어떤 주제든지 간에 저는 이제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논리는 아주 쉽고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걸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분을 공천 이런 거 할 때 좀 가점을 팍팍 줘서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이런 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현역 중에 생각해 보죠.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해요. 혹시 또 방송에 나와서 실수하면 그게 데미지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지난번 20대 때 우리 대구에 이제 정태욱 의원이라고 이부망천이라는 말 한번 했다는 이유로 네, 맞습니다. 완전히 뭐 매장당해서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사실 방송에 나가면 위험성이 지뢰밭입니다. 사실은 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뭐 싸워서 질 때도 있고 또 방송에서 실수도 사람 이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민주당 차이점은 뭐냐면 민주당은 그런 실수 나오면 디펜스를 하고 우리는 낭떠러지로 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 나간 걸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꾸 나가서 여론을 주도하고 아젠다를 던지고 이슈를 만들어내야만 당연하죠. 여론전에서 그게 대중 정치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 좋은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실형 구형이 났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서욱, 서훈 뭐 등등. 조금 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예. 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 돌아가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님 이대진 씨. 대표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하고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면 이 사건이 이제 2020년 9월달에 일어났는데 2022년에 이 이대진 대표 돌아가신 이대준 해수부 공무원의 형님이죠. 이대진 대표와 제가 미국에 같이 갔습니다. 아, 왜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뉴욕 대표부에 가서 이제 항의 시위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뭐 좀 만시지탄이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9월이니까 무려 지금 5년하고도 6년. 횟수로 6년. 그렇죠. 그러니까 5년하고도 지금 2개월이니까 6년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훈실장 4년, 서욱 국방부 장관의 3년, 박지원에게는 2년 지금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실족해서 이제 그 공해상에 있다가 북한에 이제 북한군에 이제 납포가 돼서 이제 그 시신 소각 당하는 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끔찍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일단 월북했다고 조작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또 거짓말을 했냐면 당시의 상황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즉 실족해서
공해상에서 그때 빠져서 좀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또 덮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그런 어떤 유화 제스처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월북했다고 조작을 했어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월북 조작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재판장이 지금 직위원 판사, 직위원 재판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형난 그대로 선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우리 홍석준 의원 같은 분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들, 평가제를 정밀하게 도입해서 민주당 패널 못지않게 강력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영풍 TV를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이래로 굉장히 좀 어렵고, 특히 이번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이 글자 그대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예산, 그리고 지방 재정을 파탄하는 예산, 그리고 내로남불 예산, 이미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정말 뻔뻔한 사람들, 뻔뻔한 정권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헌법이 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법부에서도 이런 어떤 국민들의 견해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